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를 되게 빨리 풀었습니다. 요새 같은 시험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학원 조교를 하니까 이제 그 시험 끝나기 모의고사 끝나기 그러니까 스터디죠. 5분 전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쪽으로 옛날에 발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갈아치는 법만 잘 빠르게 일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평가사님들이랑 저도 어떻게 보면 요즘 평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저도 이제 아직은 젊습니다. 법인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요즘 평가사예요? 근데 평가님이 18기잖아요. 지금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36기까지 그래 내가 딱 절반이기 딱 때문에 절반이잖아요. 평가업계는 유도원 포스트 유도원과 프리 유도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 그러니까 연기 평가사님들 이제 빼시고 이제 1기부터 36기 중에 딱 절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른 것도 있고 이제 신구의 조화. 신구의 조화. 저는 신이고 이제 형님 아무튼 뭐 평가님은 구입니다. 구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신구로 봤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분위기라든가. 그러니까 평가 업계 말고 평가사들. 항상 뭐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은 다 꼴빠라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쟤는 꼴빠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평가님 딱 그 기수 그렇죠. 분들 볼 때 딱 그 마인드입니다. 우리도 앞에 보면은 저 때는 뭐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2, 3년 후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보면 꼴빠라는데 똑같.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죠.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김강사입니다. 오늘은 유도훈 평가사님이랑 같이 팟캐스트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도훈입니다. 팟캐스트 처음 촬영했는데 오늘 김광산 평가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정평가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랑 이야기할까 굉장히 엄청 심도 깊게 고민하다가 내 주위에서 평가사를 누가 제일 많이 알지?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분으로 모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모셨습니다. 앞에 계신 유도훈 평가사님은 감정평가사이시면서 동시에 수많은 감정평가사를 키워낸 분입니다. 저 역시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오늘은 감정평가사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훈 평가사입니다. 지금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강의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산 평가사의 이 팟캐스트 촬영 출연을 했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지금 이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이제 다른 채널로 만나는 것 같아서 색다르기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말고 저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그럴까요? 네. 그래야지 조금 어색함도 없어지니까요. 또 저희 저번 주인가 저번 주 만났었잖아요. 김광산 평가사와는 이제 가끔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솔직히 좀 오래된 사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초반기에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좀 스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을 했었고 뭐 합격 축하한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법인 대표까지 하고 정말 제가 봤던 평가사 중에 가장 여러 그 일들을 하면서 거쳐온 이런 평가사가 아닌가. 나 몰라봤어요.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님 처음 본 게 학원 강의하실 때 언제였죠? 12년 전이었나요? 그렇게 오래됐죠. 11년 전인가?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 돈이 없어서 학원에 뭐 이렇게 그 여러 일로 같이 하면서 이제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친구였고 그때는 사실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지금 좀 뭐 익숙해질 것 같으면서도 익숙해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많이 할 때가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도 근데 거의 안 늙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살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금주에 성공도 하셨다고. 살은 좀 빠졌고 전 뭐 이제 소개를 아까 드렸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평가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뭔가 도전을 할 때 만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항상 매번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강의하시는 과목이 이제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수업 얘기보다는 평가사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래도 좀 살짝만 강의 얘기를 하면 이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이 굉장히 난해하고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조금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적 수강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세보질 않았는데요. 네. 우리 사실 감정평가 그 수험생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네. 다른 자격증 대비 많지 않아서 그거를 이렇게 세진 않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우리가 뭐 출원 인원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뭐 10,000명이 시험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치면 뭐 그중에 절반 정도 듣는다. 5,000명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네. 5,000명까지 들을까 모르겠지만 5,000명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20년 수일수. 강의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수만 명, 수만 명. 야. 수만 명이라고 하면 될 것 야, 같습니다. 그 닉네임을 유도훈이 아니라 유수만으로 해도 되겠네요. 만수. 만수님으로 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평가사님들이 합격을 됐고 뭐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뭔가 준비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험생 물론 저를 빼고요. 여기 강력 김하선 평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니. 기억에 남는 수험생이나 뭐 합격생이 있나요? 사실 이제 네. 그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간평 수험생이 되면 다 동질화가 되기 때문에 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인상 깊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이제 평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평가사로 활동하는 걸 보면 저 친구는 저런 끼가 있었구나,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업계에 좀 끼가 있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런 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찔리지? 그리고 그러면 뭐랄까 합격생들한테 좀 보이는 공통된 좀 공통점 그런 건 있나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그래도 뭐 합격률이 10% 언저리 됐을 때쯤에는 2차 합격률 10%에서 15% 사이 정도 됐을 때에는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이 정도면은 뭐 잘한다 이러면은 많이 합격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합격률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좀 안타깝죠. 그럼 잘한다의 기준이 뭐죠? 잘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스터디 등수나 이런 거죠. 아무리 관계가 없다고 해도 뭐 100%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상위권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빈도나 확률이 높다. 이러면 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아무튼 뭐 100명이 있다 치면 이 중에 뭐 등수가 이렇게 1에서 100등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간에. 네. 우리 시험이랄까 우리 업계라기도 하고 매주 우리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우리 수험 감평 수험계는. 그럼 그게 합격이랑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상관관계를 만드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네. 역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매년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점수가 나와요. 지금은 문항별 점수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문항별 점수를 이제 잘 받은 사람과 또 못 받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 걸 가지고 채점했는지를 매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된 결과를 기준으로 채점 기준으로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들어간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이 매해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8점을 받고 어떤 사람은 9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1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거죠. 이게 우리 시험이 결국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이 객관식처럼 이렇게 뭔가 정답을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문제는 시험장 나오면 내가 못 썼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헷갈리고 막 추억이 보정이 돼요. 자기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수험생들은 자기가 못 썼는지 다 알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연관관계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강의하셨잖아요. 강의는 오래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막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그 시기는 뭐 이제 우리 그 문항별 점수가 공개되고 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와, 그럼 상관관계 찾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실무라는 과목이 정답을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답을 맞춘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누구나 다 맞추는 보상 뭐 이제 단가 이런 거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맞춘 사람과 못 맞춘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차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채점 결과 나오고 영상 찍었어요. 무슨 영상요? 죄송합니다. 아니 채점 기준이 이상하다. 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찍었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은 그거를 좀 벗어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그한 100명 이상의 수험생의 모든 통계치를 바탕으로 네. 영상을 찍었죠. 오. 공단 사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 그거 공개돼 있나요? 유튜브 가면 다 그래요? 나도 방문각 봐야겠다. 유튜브에 있어. 봐야겠다. 나 그래서 뭐 엄청 근진한 자세, 뭐지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네,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게 사실 채점이라는 게 우리가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기준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채점자는 재량이 없어요. 재량이 없고. 그래서 네. 똑같은 답안지를 채점을 하면은 이 답안지가 잘 쓴 답안지 못 쓴 답안지는 관계가 없더라도 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결과는 동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잘한 답안지야. 네. 하지만 이게 채점 기준이 없으면 네. 얘는 득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잘 써도. 창의적인 게 나와도.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게 뭐 내년에도 볼지 모르겠지만 36회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문제가 영어권 우리 평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무형 법인 전환 영어권이 나왔는데 숫자도 얼추 맞추고 얼추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잘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없죠. 그래서 네. 맞추고 네. 뭐 법인 전환 영어권 평가 시에 뭐 유의사항 막 특징 막 이런 것들을 막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근데 그렇게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차이가 없었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득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년 이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스터디 할 때 도입을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수와 합격에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 제가 그때 그 평가님 수업이랄까 제가 그 27회 때 실무가 39점이 나왔거든요. 그때 너무 오래돼서 그 점수. 네. 꽈락률 80%였던 그때. 네. 근데 그때까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제 분위기는 숫자는 못 맞추니까 썰을 풀어라.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 저는 이론 답안지 쫙 썼는데 근데도 꽈락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제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평가님한테 수강을 본격적으로 들었을 때, 자 그때는 기본 강의는 또 들었지만 스토이카 다 했지만 붙던 해에는 거의 평가님 강의 위주로 했는데 완전 리노베이션 했어요. 숫자만 썼어요. 거의 숫자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써가지고 아니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은 스트레이트는 없는 느낌인데 잽을 그냥 계속 넣는 느낌. 그쵸. 저는 이제 그게 점수에 득점이 도움이 깔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득점 했었던 위주에.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격은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제 평가님이랑 이제 그 치킨에 맥주 먹을 때 이제 강의 얘기하시길래 그럼 저 이론 한번 도전해도 될까 그쵸. 했다가 그게 벌써 8년 전인데 네. 한번 해봐 했는데 이제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그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모르죠. 뭐 더 해보면. 그러면 좀 실무 얘기 조금 네, 더 해보면 네. 결국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이제 어떤 물건의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걸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험 기간 동안 자 오늘 좀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도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론 복규가 있으니까 숫자를 못해도 네. 이론 복규에서 잘 받아서 다른 과목에서 득점을 하면 된다?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실무를 이제 고득점하기가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거죠. 어. 우리가 보면은 실무는 점수의 편차가 법규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낮게 이제 깔려 있는 편인 거고 네. 법규는 이제 고득점과 저득점의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면과락하는 전략으로 잘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법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죠. 그럼 결국에 수학을 못해도 되는데 다른 건 좀 잘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여기 좀 써 있거든요. 지금 네. 수학 감각은 부족하지만 논리력, 성실성, 끈기가 좋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 네, 논리력, 성실성, 끈기가 좋은 사람이 대부분 수학 감각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감정 평가라는 이 프로세스가 이 어떤 숫자적인 어떤 그 다변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숫자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수험 목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이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숙지가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아까 숫자 얘기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본질은 계산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논리 싸움에 가깝잖아요. 단순 계산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얼마다라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한 느낌이 크거든요. 근데 계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빨리 해야 돼요 계산을? 빨리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근데 그 계산기가 다 해주잖아요.
계산기도 잘못 치면 틀리잖아. 아, 그죠. 그리고 숫자도 잘못 넣으면 틀리고. 그 계산력이랑 빠른 게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다. 네. 이게 왜냐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다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뭐 머리가 그렇게 좋거나 끈기가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를 되게 빨리 풀었습니다. 요새 같은 시험에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학원 조교를 하니까 이제 그 시험 끝나기 모의고사 끝나기 그러니까 스터디죠. 5분 전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쪽으로 발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갈아치는 법만 잘 빠르게 일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험에서 하는 이런 계산 말고 실제 감정평가 업무로 넘어가게 되면 네. 수험적으로 이제 뭔가 그 부동산 가치를 계산했을 때랑 실제로 계산했을 때랑은 어떤 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실제 부동산 평가는 숫자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죠. 여러 이해관계가 좀 있다. 그렇죠. 네. 그 이해관계와 숫자와 그 안에 산출 근거의 어떤 조합이라고 할까? 그쵸. 이런 건데 뭐 이제 일을 제가 뭐 아주 막 액티브하게 많이 하는 평가사가 아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네.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듣고 네. 조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루틴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감정평가의 핵심은 처음에 이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쭉 내가 결론까지 이르르는 하나의 흐름인데 그 안에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그 모듈은 정말 작은 영역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금방 끝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쉬운 평가들은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 되게 AI가 금방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사람이 터치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다. 저도 일하면서 느낀 건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잘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 이외의 걸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AI를 괜찮아요. 잘 쓰면 좋겠죠. 네. 잘 쓰면 그게 뭐 자기가 대안이 훨씬- AI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영업을 좀 잘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네. 자기가 영업에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담에서 이제 결과 발송까지죠. 그러니까 의뢰가 왔고 내보낼 때까지 이 루틴 안에서 감정평가 자체는 우리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이외의 거 뭐 탁감이면 탁감, 뭐 상담이면 상담, 기타 등등. 발송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 AS도 해줘야 AS도 되는 거고. 해줘야 되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개인적인 일로 하다가 감정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 개인적인 일로. 네. 근데 정말 이 감정 평가는 이 나의 어떤 모든 흐름에 있어서 너무 일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맨날 하니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감정 평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너무 일부예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라고 생각하는 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 업이 부동산 업에서 차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1%는 너무 작은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근데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뭐 해야 이제 저한테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감정 평가하면 뭐 부동산 투자도 잘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얘기 막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감정 평가를 하면 도움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됩니다. 저는 그 부동산 투자 잘하냐고 물어보면 한마디 합니다. 투자를 잘했으면 난 여기 있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감정 평가라고 하는 업에 있으면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투자 좀 얘기를 하면 이게 그 평가사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많아. 생각이 많죠. 너무 어느 정도는 많이 이제 하나요? 좀 본능적인 어떤 그런 감각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정 평가만 해왔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진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조금 남들보다 나은 거는 단어나 이런 건 조금 익숙하다. 그럼 딱 물론요. 그 정도?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고.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투자 왜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뭐 부동산 투자의 3대 요소를 항상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식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의지가 있는가, 지식과 의지는 있잖아요. 세 번째는 돈이 그렇지. 돈이 문제지. 돈 항상 돈이 문제죠. 항상 돈이 문제. 네. 그래서 감정평가도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는 이제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 항상 있는 사람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가서 이제 수험을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좋겠죠. 제가 재작년에 평가사님 그 합격 설명회, 합격 축하연 네. 그때 그 서울대 있고, 아, 네네네네. 그때 제가 딴 데서 술 먹다가 새벽에 넘어가서 좀 물 흐렸는데, 아 그때 아침까지 술 먹었어요. 거기 이렇게 합격생분들이랑 나탄 다 거기는 처음 이제 봤는데 억압된 어떤 그런 그 욕망이 분출되는 날이죠. 그때 합격하신 분들한테 내가 술 먹고 좀 많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빨간 약을 좀 먹였어. 이 업계가 요렇다.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2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대충 뭐 뭐 근데 다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요즘 젊은 평가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평가사님들이랑 저도 어떻게 보면 요즘 평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아이 저도 이제 아직은 젊습니다. 아이 법인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요즘 평가사예요? 근데 평가님이 18기잖아요. 지금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36기까지 그래 내가 딱 절반이기 딱 때문에 절반이잖아요. 평가업계는 유도원, 포스트 유도원과 프리 유도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 그러니까 연기 평가사님들 이제 빼시고 이제 1기부터 36기 중에 딱 절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른 것도 있고, 오늘 이제 신구의 조화. 신구의 조화. 저는 신이고 이제 형님 아무튼 뭐 평가님은 구입니다. 구. 구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신구로 봤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분위기라든가. 그러니까 평가 업계 말고 평가사들. 저는 이제 제가 합격할 때 되게 어린 편이어서 네. 지금도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네. 지금 저랑 같이 그 이제 합격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50대거든요. 네. 공부를 이제 늦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일을 할 시기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회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 의사결정권이 있고 근데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뭔가 저희 동기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고, 좀 더 늦게 합격하신 분들은 60대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나올 시기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평가사 세대는 저보다 앞선 세대를 말하는 건데, 항상 뭐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은 다 꿀빨았는 느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쟤는 꿀빨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평가님 딱 그 기수 그쵸? 분들 볼 때 딱 그 마인드입니다. 우리도 앞에 보면은 저 때는 저 때는 뭐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2, 3년 후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보면 꿀빨았는데 똑같.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아니 제가 예전에 연기 평가사님, 그러니까 우리 평가사 이전 평가사 합격하신 분들이랑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똑같은 질문 여쭤봤어요. 아 그래도 옛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 대표 나도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들이 감정평가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랬다고. 저도 그랬었어요. 딴 일 하라고 맨날. 딴 일 하라고. 아니 난 이제 하려고 들어왔는데 네. 왜 자꾸 딴 일 하라고 하나. 네. 난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하죠. 딴 일 할 필요 없이 그냥 걔 밥그릇 뺏어 먹으면 된다고. 근데 그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뭐 제 체감에 있는 밥그릇을 서로 좀 뺏어가는 느낌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평가사들이 이제 좀 액티브하게 이게 뭐 김광산 평가사 같은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나오면 금방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평가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제도권 안에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바뀌기에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관행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평가 관행. 그렇죠. 이게 뭐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죠. 네, 그 업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업의 특성이에요. 뭐 세법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율도 바뀌고 공제도 바뀌고 하는데, 사람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바뀌진 않잖아요. 크게 한 번에. 우리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업계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겠지만 역 앞이 제일 좋고 뭐 그런 게 네. 사람이 보는 시각이 똑같으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시장이 뭐 1조 뭐 2천억이다라고 했을 때 평가사가 5,000명이다. 개업 평가사가 그럼 1인당 그냥 2억 천씩 매출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걸 나눠 먹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국세청 통계에 잡히는 거 보면 평가사 그 보였어요? 소득 평가 소득이 한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가 회사에 취직해서 출근 안 하면 받는 소득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무소보다 그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매출이 아무튼 뭐가 이상해요. 좀 그건 통계에 잘못된 게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각 뭐랄까 합격한 평가사들이 업계에 들어와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당황한다?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 나는 이제 그게 좀 오래되겠는데 그냥 뭐 솔직히 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김광현 평가사랑 여기 오기 전에 앞에서 브런치를 먹고 왔는데 우리 좀 새로운 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출장이 많잖아요. 그 아침에 대부분 출장을 다니고 오후에 와서 일을 처리하는, 담보는 대부분 그런 프로세스 일을 네. 하는데
그런 어떤 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소소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평가사라면 네. 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좋다. 그쵸. 이게 물론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나를 이렇게 스스로 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줄 수 있는 우리 업이니까. 네. 그래서 합격한 평가사들이 그 업무적으로는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업무적으로.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불만족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구조적. 이거 회사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네. 뭐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뭐 마치 서울의 아파트 시장처럼 문이 닫히는 느낌이랄까. 막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느낌은 대부분의 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죠. 예. 지금 뭐 회계사 또 지금 합격생 1,200명인가가 3년 동안 지금 수습 못 받고 있고, 네. 뭐 변호사 쪽도 비슷한 것 같고요. 뭐 AI나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업계는 좀 더 뭐랄까 좀 느낌이 다르게 좀 구조가 좀 바뀌는 닫힌 느낌? 예, 닫혀 있죠. 닫혀 네. 있죠. 그리고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평가사가 더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자 이사라고 할까요? 뭔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잖아요. 기간이. 네, 기간이 늘어나고 뭐 금액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회수하는데 기간이 얼마큼 걸릴지에 대한 예상도 조금 불확실해지고. 그러니까요. 그 뭐 꽤 큰 돈을 회사에 내고 하는데 그 저도 이제 젊은 평가사니까 젊어요. 실제로도 젊어. 주위에 보면 그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뭐 출자금이 뭐 100이라 치면 야, 이거 100을 그냥 S&P만 넣어도 코스피만 넣어도 막 그런 이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니까 결국에. 그래서 굳이 뭐 안 달고 그냥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면 뭐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출자라면은 뭐 한 2, 3억 정도가 되는 세후 금액을 회사에다가 이제 주식을 내가 인수를 하는 구조인데 그 기본적으로 평가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출자를 해서 들어간다는 구조는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어떤 그 열심히 의사 일하겠다. 표현이란 말이죠. 네. 물론 충실하게 일하면은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급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약간 상극되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출자를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일한다는 어떤 구조는 그 사람은 그냥 일반 회사 갔었어도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이 있네요. 그 사람은 그냥 대기업 갔어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임원까지는 못 가도 승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들. 그죠, 열심히 할 사람들은. 근데 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내가 이거를 일반 회사 갔었으면 내가 이래서 뭐 금융기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승진 못하면 나는 약간 패배자 같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내가. 그죠. 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면 돈 많이 버나요? 돈보다는 옵션이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옵션 중에서 가장 낮은 옵션으로 가도 아까 그 국세청에 나온 통계 정도는 벌기 때문에 그런 하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분명히 그건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네. 장점은 확실히 그거 같아요.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네.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좀 돈 벌기 싶고 좀 워라벨 하면 이제 옵션이 여러 개 있다. 있는데 저는 사실 평가사를 왜 시작했냐면 그 평가사만 따면 맨날 골프 쳐 다니고 맨날 술 먹고 회사 출근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근데 돈은 잘 벌고 해서 했는데 와 보니까 아니야. 다 열심히 일하더라고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와봐서 아니면 거기서 원래는 좀 더 고생했었어야 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그 평가사 따고 가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못 나오지. 생각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못 나오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도 한 17 정도는 17이 한 대다수는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의 연봉이라던가 상사의 관계라던가 업계 비전이라던가 뭐 적성이랑 안 맞던가 요런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요새 보면 SNL 같은 걸 보면 뭐 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퇴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저 평가사인가?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슬슬 꼰대가 되고 꼰대가 아니라 이제 뭔가 세상을 조금 꼰대가 되고 있지. 그 좀 뭐라 하면 나가는 이런 거 보면 좀 얘들 먹고 살만한가? 뭐 근데 이제 평가사들은 좀 더 자유롭다 그런 면에서 자유롭긴 하죠. 그래서 근데 단점은 저는 막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방도 막혀 있다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감정평가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딱 제안을 했을 때의 이야기지. 그래서 뭐 사실 감정평가업 말고 다른
사업을 만약에 같이 한다면 뭐 또 그건 또 열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보다 보니까 요즘에 생각보다 부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컨드? 뭐 잡?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업이긴 한데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강의를 세컨 잡이 세컨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강의가 처음부터 했던 거죠. 원 플러스 원 직업이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네. 이제 네. 아까 여기 뭐 물어보는 질문지에 있는데 네. 어떻게 강의를 시작했냐. 네. 이제 내년 되면 20년 되거든요. 네. 이제 완전 고인물이 돼 버렸는데 고인물이 안 되려고 지금 계속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근데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평가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서 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옵션 저도 옵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택권이 있는 것 같고 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왔는데 이제 돈을 더 벌겠다 하고 이제 출자를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뭐 요런 부류도 있고 그렇죠. 뭐 저같이 그냥 회사 차려서 그냥 에이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돈 버는 방법의 네.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인 거지. 네. 뭐 그 의지는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감정 평가로 다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계속 남아서 주주가 되거나 부서 차리거나 사무소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코로나쯤부터 같은데 감정평가사가 되면 보통 법인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 법인 이외에 금융권에 좀 출발 금융권으로 가는 이제 분들. 이직. 예. 뭐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탈감평이라고 하는데 네. 감정평가 업계를 나가서 이제 외부 업계로 나가는 평가들이 많아졌어요. 일단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돈을 좀 더 주겠죠. 아 결국엔 돈이다. 네. 왜냐하면은 연봉을 깎아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직업 선택을 할 때 돈을 쫓아가면 후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선은 아닐지언정 그럼요.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막 150시간, 200시간 일할 수 그게 있잖아요. 너무 보이면 안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시급으로 따져볼까요? 시급이 높아지면 후회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돈을 많이 줘도 엄청 많이 주면 가겠지만 9 to 6 저는 평가사 한 것 중에 9 to 6 출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건 해야지. 근데 하고 나니까 8시에 출근하고 밤 11시 퇴근하긴 했는데 자기 일이면 그렇게 하게 되죠. 수습 때도 그래. 수습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제 이직을 돈을 더 주면은 가는 게 맞고 네. 특히 저는 이 젊은 평가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부동산 활동에서 감정 평가라고 하는 게 너무 일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계속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네. 내가 충실하게 해서 나는 이 법인에 나는 정말 어떤 메인이다라고 네.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기회가 있고 왜냐면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뽑아줘야 가는 거지. 그죠. 평가사 어떻게 보면 거의 접고 가는 건데 그죠. 자격증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 나이도 어려야 되고 그럼요. 여러 가지 그쵸, 조건이 맞아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갔다 오는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물론 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려면 그러니까 올 생각하고 가면 안 돼. 근데 온 분들은 거래처가 엄청 많아서 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 올 생각을 안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가님도 원래 그 딴 데 있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은행에 잠깐 있었는데 은행은 사실 밖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때도 연봉을 더 주니까 갔죠. 결국 돈. 근데 맞아요. 사실 나는 뭐 꽤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 그래요? 네. 그럼 가는 게 맞죠.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났었어요. 오.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저도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단점이 그 상승률은 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평가사는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 그때 가서 일단 많이 주는 대로. 그래 기준 시점 당시 예, 무조건 많이 돈을 많이 주는 왜냐면 대로 내년에 간다. 너 연봉 뭐 1,000만 원 올려줄게. 네. 이건 모르는 거거든. 진짜 몰라. 모르는 거거든. 야, 저도 진짜 회사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예, 그냥 네, 뭐 지금 더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맞아. 맞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리스크가 크다. 깎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최근 평가업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즘에 평가업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고 있는 흐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담보 시장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됐죠. 있다. 예, 위축이 일단 되고 뭐 있다. 거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게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활동이 위축되고 담보는 활동이 있어야지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좀 많이 지금 위축이 된 상태고 보상도 없어지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갈 곳이 주식시장이나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세대 교체와 관련된 세금 목적 평가는 이제 뭐 지금 이미 많이 커졌고요. 세금 평가는 저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사이에 많이 늘었죠. 지금 우리 그냥 그 눈에 띄게 늘었어요. 평가 그 업계 그 평가 목적별 그게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일반 시가가 많이 늘었어요. 한 거의 30%까지 올랐던 것 많이 같아요. 늘었어요. 예, 예. 지금 옛날에 뭐 1, 20%였었다면은 지금은 그 비중이 네. 30%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담보나 보상이 좀 줄고 나머지가 조금 느는 그런 상황이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사이클이랄까요? 뭐 이건 네. 저의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일정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자금이 좀 융통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대부분 여기 관심이 많겠지만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항상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후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용을 통해서 유발을 시켜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어떤 공급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 여러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구조인데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물론 그 회사가 잘 돼서 그 회사가 또 부동산 활동을 하면 그게 또 고용 유발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가 뭐 공장을 또 짓는다. 네. 그러면 그 또 공장 짓기 때문에 고용 유발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게 장사가 잘 돼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게 고용이 유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 정책 중에 일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수요를 해서 계속적으로 피가 돌게 만들어줘야 이게 여러 국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바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원사이드하게 다 주식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으로만 몰리니까 좀 약간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들 부동산 시장이 엄청 오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보면 서울 수도권은 오르는 게 맞습니다. 양극화 심해지고 있죠. 근데 그건 지방은 그건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거 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막 몇십 프로씩 오르잖아요. 근데 인천은 제가 보니까 인천은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만 해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좀 조금 문제라고 봐요. 쏠리는 것도 쏠리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보상 사업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땐 보상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상도 많고 담보도 많았죠. 그쵸. 담보도 엄청 많고 그때 PF 막 하고. 네. 근데 다들 담보나 보상에 집중할 때 저는 세금에 집중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점 매수 느낌. 네. 2020년? 감정 평가도 보면은 흐름을 좀 잘 읽고 네. 해야 됩니다. 20년, 21년 그때부터 좀 평가 세금 쪽으로 영업했는데 그때 진짜 제 주위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요즘에는 다 하더라고요. 제가 선구자라. 그래서 좀 따뜻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정비 사업도 좀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너무 어려워서. 뭐 보상이나 정비 사업 쪽은 담보나 세금 목적에 비해서 조금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막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담보는 그냥 부딪히면 되거든요. 부딪히면 되거든요. 그냥 욕 좀 먹고 하면 부딪히면 되는데 보상이나 정비는 내가 만약에 정말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어디가 뭐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가서 약간 도제식으로 배우는 게 많아서 그냥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고 또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고 하면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저희 보상 복수 평가했던 거. 그건 뭐 재결이니까 그냥 뺑뺑뺑이로 들어온 거죠.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딱 그 비오톱 그때 제가 그때 비오톱 하면서 그러니까 김강남 평가사가 이제 일했었던 법인의 이제 대표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거죠. 전 진짜 도제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나도 보상을 했으면 이제 만약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면 고생은 하지만 어쨌든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너무 그러니까 좀 꼰대 같지만 너무 편하게 배우기는 쉽지 않다.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건 남들이 금방 들어온다. 맞아요. 그게 좀 어렵게 배우긴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평가님이 만약에 올해 합격을 했다. 올해.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요걸로 강사를 제외하고 평가업에 있어서 어떤 쪽에 조금 포커싱을 둬서 하시겠어요? 올해 합격했다고 하면 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공부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지 열정이라고 할까? 내가 공부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난 정확하게 30대 중반까지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20대 때 합격했으면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요. 아, 뭐 그게 자격증이 됐든 학위가 됐든 뭐든 공부하고 싶은 게 어떤 분야이십니까? 지금 딱 들었을 때. 아무래도 그 기준은 지금 시장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나 뭐 이제 그거는 공부하면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 정비나 법률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세무 관련된 공부를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할 것 같아요. CFA 따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일환이었던 거지만 이제 강의가 좀 되면서 강의가 주업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꾸준히 하셨잖아요. 전 대단한 게 꾸준히 강의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수강생이 많기 전에부터도 아, 처음 했을 때 그때 그때 10명, 20명부터 해가지고 쭉 간 거잖아요. 약간 저는 조금 남들을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험생이 지금도 좀 이렇게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의뢰인으로 보이십니까? 의뢰인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내 나를 뭔가 이렇게 견제하는 사람처럼 견제라고 할까? 뭔가 내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좀 옛날에 학교에도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뭔가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봐 더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지는 좀 쉽지 않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강의가 그걸 한국어로 있는데 뭐라 하지? 내가 강의가 있는데 10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갈까 말까 막 뭐 오늘 휴강한다고 할까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굉장히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섭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강생들이 처음 오고 하면 왜냐면 여러 사람들 상담해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를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죠. 그 젊은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직업 윤리? 윤리라고 할까? 뭔가 뭐 윤리.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오래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평가사 시장은 더 넓어질 것 같습니까? 치열해질 것 같습니까? 평가 수험 시장은 이미 치열해져 있고요. 이미 치열해져 있고 더 치열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험적으로는 수험 시장은 지금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중하로 따지면 그냥 상 정도예요. 뭐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평가원이 하실 때도 한 10,000명 보지 않았어요? 우리 때 2차 합격률이 한 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0명, 150명, 200명 뽑았나요? 저 여기 있거든요. 내 합격자 공고문. 아무튼 170명인가? 170명? 네. 그때도 엄청난데. 근데 제가 좀 낮을 때부터서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전 그래서 152명 내가 뽑을 몇 때 개냐고 물어봤을 때 20대 후반이다라고 하면은 꿀 빨았네 이렇게 근데 뭐 인생도 타이밍이니까. 그때는 근데 되게 좋았던 시절이니까 17, 18 오히려 어깨가 되게 좋았던 시절에는 이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오히려 어깨가 지금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주춤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많아지는데 이게 수험 시장과 이 평가 업계 시장은 어느 정도의 그 동조성은 있지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 직업적인 측면으로 진입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에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약간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직업적으로 일단 되고 직업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하려고. 지금 190명 정도가 지금 180명이 최저 합격인데 이제 동점자까지 하면은 180에서 190명 사이가 합격을 하죠. 근데 통계상으로는 작년이 이제 1차가 7천, 그러니까 8,000명 정도 봤는데 올해는 아직 통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발표가 안 났죠 아직. 근데 올해 좀 어려워서 조금 합격률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출원 인원은 그래도 한 9천만까지 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내년, 내후년? 그 지금 늘고 있는 게 뭐 신규 진입자가 막 늘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기존에 이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계속 조금 어느 정도의 누적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 시장은 계속 이미 치열한 상태고 평가사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평가사 시장을 제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몸 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담고는 있죠. 담고 있는데 이게 항상 자기가 하는 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도 내가 갔다 온 데가 제일 힘들지. 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제도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위축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또 잘 보고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요. 다 힘들다면서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가? 이거 우리 평가 업계 쪽으로 봤을 때 평가사들도 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뭐 급여가 딴 데보다 뭐 하방이
한 상방이 있다. 이게 그 상방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뭐 1, 2억 상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뭐랄까 표준 편차로 오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 업계는 이렇게 몰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룸이 이렇게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계속 회사에 근무하거나 나와서도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는 평가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2억 내외에서 있지 않을까?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저도 액티브한 걸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봅니다. 액티브하게 계속 일을 한다면 뭐 자기가 나는 좀 쉬면서 일하겠어 이러면 떨어지겠지만 계속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일에 종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한다면은 뭐 적으면 1억 5천 많으면 2억 5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변수가 많긴 해요. 뭐 출자를 했으면 뭐 출자금에 대한 뭐 그렇죠. 배당은 또 어떻게 나오냐.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급여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 소득 기준으로 세금도 좀 까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영업 비용도 좀 까고 하면 그런 거 말고 그냥 계략적으로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다 빼고 나면은 뭐 그래도 한 1억 5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새우 월천? 새우 월천 월천이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그렇죠. 1억 5천 넘죠. 1억 5천 넘죠. 전원차 때는 쉽지는 않은데. 전원차 어렵죠. 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액티브가 계속 일을 하면. 액티브가 계속 일을 했다면 그죠. 좀 더 그 시기에 땡기냐 늦추냐는 좀 운의 영역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느 회사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좀 에버러지랑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저희 돈 잘 벌었네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힘들지. 주위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수험생 기준에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그 수험 시장에서는 제 1타니까요. 지금 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저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니까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일부가 합격을 하는 이런 구조고 뭐 옛날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트라이를 하면 그 유효 합격권에서 합격을 또 하고 뭐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 공부를 만약에 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오기 전에도 고민을 좀 하시고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면 이게 어쨌든 내가 안 되더라도 이 과정이 뭔가 나에게 주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 공부를 그만하는 것도 후회가 없어야지 그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 목표가 법규 시험 끝나고 그 학교 문을 나올 때 난 다시 풀어도 더 이상 잘 볼 수는 없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뭐 합격하고 불합격은 그 다음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과정 저를 만나기도 하고 다른 평가사들 만나기도 하고 이 과정이 인생의 하나의 그냥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등간 앞으로의 그 훨씬 더 먼 많은 미래가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좋은 인연이고 뭐 추억이고 나의 어떤 치열했던 삶의 흔적이기를 바라는 그런 바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너무 생각하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요. 힘들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꼰대 같은 말 아니요. 저 1점 차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치맥하면서 저랑 그때 같이 했던 조교 형님이랑 해서 둘 다 같이 붙었지만 나중에 할 거면 해라. 뭐 이렇게 좀 쉬어라. 그렇죠. 할 거면 해야죠. 할 거면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주식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한다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하늘이 해주겠죠. 뭐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아무튼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나 다른 말 너무 이상한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사실 제가 원한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대본을 오늘 아침에 바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유튜브 거리로 많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잘 편집해서 누가 되지 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렇게 힘든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김강산 평가사도 하시는 일 잘 되고 하여튼간 내가 봤었던 평가사 중에서 정말 열심히 이런저런 일 하는 평가사니까 많은 사람들 응원해 주시고 또 새로 하는 모든 일들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잘 되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